해주세요. 오늘은 종교개혁주의 기념 특강으로 종교개혁과 자본주의가 어떻게 영향을 맺게 되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작년 12월에요. 네덜란드 인근에 있는 바다에서 한 500년 된 유람선이 침몰한 배를 상선을 끄집어 올렸는데요. 거기 보면 약 5톤가량의 동화, 그러니까 구리로 만든 금화, 은화, 동화 있죠? 동화가 5톤가량의 동화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문화유산청이요. 이게 도대체 언제 가라앉은 걸까? 연구하던 차에 보니까 그것은 약 1540년 무렵에 가라앉은 거고, 그 배는 그 동화는 그러니까 구리돈입니다. 그 구리돈은 누구의 소유일까 했더니 야콥 푸거라고 하는 당시 16세기의 엄청난 부호가의 소유였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제가 그때 그걸 보고 우리가 뭐 로스차일드 그러면 뭐 유대인 금융가 그래서 대부분의 그 요즘에 많은 음모론의 주제죠. 로스차일드가 세상을 죽은 지가 몇백 년이 아직도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아요. 로스차일드가 여러분들 음모론에 관계된 거고 딱 로스차일드 나옵니다. 뭐 로스차일드 부자 누가 있습니까? 미국으로 치면 록펠러 어떻게 부자가 됐죠? 교회 잘 다녀. 11조 잘 다녀. 제 말이 아니라서. 또 누구 있습니까? 그 이태리의 그 피렌체의 메디치라고 있죠. 그래서 그 메디치 가문 때의 그 군주론, 마키아벨리의 군주론도 나오고, 그때 엄청나게 그 피렌체를 중심으로 르네상스 미술이 발전하게 된 것도 메디치 가문이 엄청난 뒷돈이 됐기 때문이죠. 그런 메디치가, 록펠러, 메디치, 뭐 이런 사람들, 로스차일드 이런 사람들만 제가 알았는데, 야콥 후거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작년 12월 이후로 이 야콥 후거가 누굴까 한번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봤어요. 이 사람 국적으로는 독일 사람인데요. 그때 뭐 독일이라고 해봤자 다들 애매할 때죠. 굉장히 애매할 때니까 FUGGER 1459년생이니까 1525년생이니까 40살, 16세. 그 당시 기준으로 꽤 오래 살았네요. 그죠? 그 당시 기준, 16세 기준으로는 이렇게 죽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본가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으로 정착시킨 중세의 대부호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로스차일드는 많이 들어보고, 록펠러도 많이 들어보고, 뭐 메디치도 다 오다 가다 들어보셨지만, 이 야콥 후거, 제이콥 후거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 들어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소유의 배가 가라앉은 게 한 400년 동안 바닷속에 있다가 네덜란드 문화유산청에 건져 올린 겁니다. 야콥 후거는 독일 아우스부르크라고 하는 데 태어났고요. 본래는 농민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평민이었다는 얘기죠. 중세 분위기에서 귀족도 아니고 왕족도 아닌 평민이 이렇게 부자가 된다면 참 어려운 일인데, 농민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 아버지 때에 직물무역, 아마 섬유무역을 말하는 거죠. 직물무역을 하면서 아버지 때부터 조금 부가 축적되기 시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돈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탈리아 베니스에 가서 상업을 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까지 세계 무역의 중심지, 자본의 중심지는 어디였냐면 베니스였죠. 그걸 제일 잘 보여준 게 누굽니까? 무슨 작품입니까? 바로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입니다. 근데 그때는 자본주의라는 게 생기기 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지만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회학자는 그 베니스의 자본주의를 가리켜서 천민자본주의라고 얘기하죠. 그거를 셰익스피어가 베니스의 상에서 잘 얘기하죠. 돈 구워주고 나서 그냥 뭐 살도 갚아라. 그러니까 살점을 띄되, 현명한 재판관이 살점은 띄되 그런 피는 하나도 안 나게 하라. 뭐 이런 유명한 명제판으로 우리가 베니스의 상인 셰익스피어를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때까지 14세기, 15세기까지는 베니스가 세계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 후거는 거기 가서 또 교육을 받았고 상업과 경영권을 배웠다고 합니다. 이후에 오스트리아 티롤 지방에, 이제 독일 오스트리아 가까우니까요. 티롤 지방에 대단한 은 광산이 있었는데, 실버 광산이 있었는데,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는 이제 돈을 좀 모았으니까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그 광산권을 사내고 그랬답니다. 당시에 그 광산은 여러 그 지역에 아주 힘 있는 사람들 소유였는데, 그걸 사들인 그런 아주 대단한 재력가였던 거죠.
1523년에 발견된 그 편지에 따르면 신성 로마족에게 황제 카를 5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후거가.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16세기 황제에게 보낸 거예요. 지극히 고귀하고 전능하신 로마 황제이자 지극히 너그러운 군주이시여, 소신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후거 자신을 말하는 거죠. 제가 없었다면 폐하께서는 황제상을 쓰지도 못하았을 겁니다. 황제한테 협박을 하는 거예요. 폐하께 요청드리는 것은 제가 지불한 금액의 이자까지 계산해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 나한테 돈 구워가지 빨리 갚아 부하더라도 시켜. 황제들 거의 협박하는 독촉장이죠. 결국 그 결과가 뭐냐면요, 당장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던 카를 5세는 이때 자세한 건 나와 있지 않지만 이 후거가 무슨 은행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카를 5세가 이 편지를 받은 그 다음날 당시 제국, 로마, 신성 로마 제국이죠, 제국 수석 검찰관에게, 그러니까 윤석열에게 서신을 보내서 그 후거를 기소를 취소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려왔다. 대단하죠. 황제에게 이런 편지를 보낼 수 있는 그 용기도 대단하고, 그럼 이 사람은 뭘까? 그렇게 아주 많은 관심을 우리로 하여금 끌어들이게 됐죠. 당시 말씀드렸던 오스트리아 티롤 지역에 있던 은광산은요, 당시 지기스문트 대공이라고 하는, 대공은 공작 중에서도 높은 공작이죠. 공작, 그 중세 유럽의 직위들 있잖아요. 뭐 공작, 남작, 불작 이런 거. 공작, 이제 대공은 공작 중에서도 큰 건데, 그 공작이 지기스문트라고 하는 공작이 이제 그 티롤 광산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베니스에 빚을 많이 지고 있을 때 큰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은행가들은 하도 빚지고 잘 안 갚고 그러니까 이 지기스문트가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조상으로 물려받은 재산을 많으니까 방탕한 생각을 하니까 이 후거가 나서서 지기스문트한테 내가 돈 빌려주겠다. 아, 멋있죠. 그 대신 네가 빚을 갚을 때까지 은광산의 모든 수익이나 채굴권을 다 나한테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티롤에 있는 광산을 먹어서 또 부자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그러니까 고수익, 고위험 고수익. 그러니까 위험이 높은데 투자할수록 수익이 된다는 거예요. 당시 지기스문트는 유럽에서 완전 망나니 부잣집 이 후손으로 소문났는데, 쟤한테 돈 꿔주고 못 갚아, 못 받아 그러는데 딱 보여주고 돈으로 갚지 말고 돈 갚을 때까지 그 광산의 모든 권한을 나한테 달라. 나중에 결국 어떻게 해서든지 지기스문트가 그 돈을 갚았어요. 그러니까 또 이 후거는 가차없이 그냥 은광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또. 근데 그때는 이미 그 은광산이 다 파내갖고 별로. 하여튼 대단한 사람입니다. 네?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는 뭐 은이 구리보다는 더 비싸니까 은광이 돈이 될 것 같지만, 당시 중세 유럽에서는 또 구리에 대한 그 굉장히 가치가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또 막시밀리안 1세라고 하는 합스부르크 왕가 아시죠? 오스트리아의 왕가인데 신성 로마 제국을 이루는 몇몇의 왕가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약한 왕가가 합스부르크 왕가였어요. 근데 나중에 합스부르크 왕가를 뒤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 후거가 밀어줌으로써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몇 명이나 배출했어요. 그리고 거의 18세기, 19세기 합스부르크 왕가가 망할 때까지, 그때 헝가리 오스트리아 제국이라고 해서 합스부르크 왕가가 이 신성 로마 제국을 이루는 몇몇의 왕가 중에 제일 힘없는 왕가였는데, 헝가리 오스트리아 제국을 다 지배할 정도의 대단한 왕가가 됐는데요. 그 첫 번째 인연이 누구였냐면 막시몰루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또 돈을 빌려줄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오스트리아와 헝가리가 사이가 안 좋았대요. 그래서 전투를 하는데 보니까 오스트리아가 이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막시몰루스한테 엄청난 돈을 대줍니다. 엄청난 전비를 대줍니다. 전쟁 사실 누가 이길지 모르잖아요. 그냥 헝가리도 대국이었거든요. 헝가리는 알죠? 훈족이라고 해서 약간 동양계족입니다. 그러니까 그 헝가리 언어는요, 일반의 유럽 언어랑 틀려서, 우리 한국말이 왜 우리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배웠죠? 무슨 어분에 속해 있죠? 우랄알타이 어분이라고 그랬죠. 헝가리어도 우랄알타이 어분에 속해 있죠.
유럽어 치고는 독특하게 조사가 있습니다. 조사. 그러니까 읊는, 읊는, 이가 이게 조사라 그러잖아요. 한국 문법 영어로. 헝가리에는 조사가 있다고. 영어에 조사가 없잖아요. 나는 뭐 밥을 먹습니다 하면 거기 밥에 을이 아니고 그냥 뭐 밀로 하는 거죠. 밀을 먹습니다라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 헝가리어는 독특하게 조사가 있습니다. 하여튼 헝가리가 그 훈족이라 그래서 훈트족이라 그래서 그 아시아 계통의 종족인데 헝가리 당시 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스트리아가 이겼어요. 막시무스가. 그러니까 돈을 대준 그 대가로 또 오스트리아 내에 구리광산을 또 채굴권을 다 차지합니다. 제이콥 후보가. 하여튼 대단한 그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는 헝가리에 있는 그 구리광산, 자기 조국도 아니잖아요. 자기 모국도 아니잖아요. 뭐 자기는 독일계 오스트리아계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그 헝가리 광산 노동자들은 최근까지도 참 막장이라는 게 엄청나게 나쁜 의미로 쓰이는 것처럼 20세기 뭐 여러분들 사북광산 사태 잘 기억나시죠? 박정희 말기인가 전두환 초기 때 왜 강원도 정선 근처에 지금 카지노가 들어선 정선 근처에 사북에서 광부들이 폭동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 경찰서장이랑 다 나무에 묶어두고 대단한 건데 당시 언론 분위기에서 그렇게 크게 나오지가 않았죠. 20세기 초기에도 이렇게 일월치인데 15세기, 16세기에 중세 유럽에도 자기 나라도 아닌 헝가리의 광산에서 돈을 벌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후보에게 광산 노동자가 보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엄청나게 그때 그들을 학대하고 수탈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1514년에요. 마인츠 대주교 자리를 놓고 카톨릭 교회가 3명의 경쟁을 합니다. 근데 마인츠 대주교는요, 그 교황청 안에서도 그것도 알짜배기 자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네로라 하는 그 모든 대주교에 선출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그 지역 주교들이 엄청나게 음모를 하는 거죠. 그 결정권이 교황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후거는 이 사람은 사람을 보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하이리스크 하이 리턴에 아주 철저한 사람이에요. 그중에 제일 약한 사람이 알프레이트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 결정권은 교황 레오 10세한테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황 레오 10세를 위해서 이 후거가 큰 파티를 열어줍니다. 그래서 이 교황 레오 10세의 계좌에다가 엄청난 돈을 넣어주고, 그리고 또 그날 교황이 주선한 파티에서는 매춘부가 다 동원돼갖고, 요즘 뭐 기생계 추기경, 홀벌들이 다 동원돼서 교황들하고 추기경들하고 놀고, 그리고 알프레이트는 그 후보가 밀어준 돈으로 마인츠 대주교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뭘 했을까요? 후보가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기 시작합니다. 알프레이트는 제일 약한 대주교 후보였는데 됐죠. 그 다음에 레오 10세 모든 약점을 다 쥐고 있죠. 요즘 영화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고위 관리들 불러서 향응 베풀고 몰래카메라로 다 찍어가지고 나중에 약점으로 삼는 것처럼. 근데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생각해낸 것이 바로 면죄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가 일으킨 게 아니라 야곱 후거가 일으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돈 갚으려고 면죄부를 판 거예요. 그리고 대성당, 로마 그때 바티칸 대성당 짓고 있을 테니까. 그리고 성베드로, 그 바티칸 대성당은 성베드로 성당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황과 후거는 이 면죄부를 판 돈으로 절반은 대성당 건축비에 쓰고 절반은 후거가 갖기로 합니다. 여러분, 지금 뭐 이태리 여행 오신 분들 아니면 뭐 사진으로도 많이 보시지만 엄청나게 화려하잖아요. 그 바티칸 성당이. 그 건축비의 반이 후거라는 사람한테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중세에. 자꾸 들으시면서 부러워하시는 표정 같아. 후거 같은 사람 친구도 수련하고. 이명박보다 더 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 교황 레오 10세를 도와서 면죄부를 파는데, 약간 여기서 우리가 그 면죄부에 대해서 그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게, 가톨릭 교회가 그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어떻게 자기들이 자기들이 죄를 용서해 준다고 그래요. 그건 아니고, 요즘 와서 그래서 한국말로는 면벌부라고 고쳐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면죄부란 단어 워낙 익숙하니까 면죄부라고 하지만 실제로 정확한 의미는 면벌부입니다.
인간이 지은 죄는 뭐 가톨릭의 교리나 우리 개신교들이랑 똑같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 사함 받을 수 있으니까. 면벌은 뭐냐면 가톨릭의 연옥 교리가 있잖아요. 아직 천국행이 결정되지 않은 지상에서 많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면옥에서 아직 벌을 받고 있어요. 그 벌이 끝나야만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지옥에 아예 떨어진 사람들은 천국으로 못 갑니다. 면제부도 그건 해결 못 해요. 뭐 본래 해결을 못 하겠지만. 근데 용서받을 가능성이 있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연옥에 있을 때 그 유명한 말, 이 너의 그 면벌부를 사는 그 동전 안에 따까닥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그 사람의 영혼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 그 종교개혁의 기초를 놨던 사람이 후거입니다. 그래 나중에 또 루터는요, 또 그 사람도 정의로워야 되니까 후거를 엄청나게 또 후거가 적대적인 관계를 너무 천박하게 돈을 벌었으니까. 어쨌든 그는 대부분의 이제 그 교회를 통해서 자본을 축적하게 되고요. 그 말썽 많은 교황 레오 10세는 굉장히 또 돈을 좋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고급 파티만 열고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이 레오 10세한테 이제 돈을 쓰고요. 그 5%의 그 이자를 받기로 했답니다. 5%면 그렇게 높은 이자는 아니죠. 뭐 낮다고도 할 수 없지만 높은 이자는 아닌데, 당시 문제는 당시 교회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듯이 이자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후거는 교황을 협박해서 5%의 이자를 받는 그런 협약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신학자들이나 다른 주교들, 이런 가톨릭계 이제 그 말 힘 좀 쓰는 사람들이 계속 후거를 비난하고, 저거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사람이다. 그때 후거는 돈이 많잖아요, 이제. 근데 다른 신학자들이 막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이자, 그러니까 꾸어준 돈에 이자를 받는 것을 정서적으로 합법화 시켜버립니다. 성경의 해석까지 끼어든 겁니다, 후거는. 해먹으려면 이 정도로 해먹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당시 신학자들이 다 연구를 해갖고 아주 말도 안 되는 법을 결정을 했습니다. 뭐, 돈을 꾸어준 사람이 이자가 없어서 꾸어준 돈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라고 인정될 때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돈 꾸어주고 돈 못 받으면 다 고통받지, 고통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언제까지 감당을 못 갚으면 다 고통을 받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신학적으로 막 증명을 해내는 거예요. 성경에 뭐 고통에 관계된 그런 문구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해가지고 신학적으로 자기가 한 신학자들에게 더 엄청나게 그 투자를 해가지고 그런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재밌는 것은 또 그래갖고 결국은 레오 10세 때 그것을 교황청 차원에서 이자 받는 것을 합법화시키는 명령을 냅니다. 근데 종교개혁 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종교개혁 잠깐 말씀드렸지만 종교개혁 전에 명령을 냅니다. 당시 교황의 명령이면, 교황의 법령이면 다 통과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이자를 받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지금 이슬람에서는 이자를 못 받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그 한때 이명박 정권 때 이슬람 자본이 들어오려고 그럴 때 막 이렇게 그때 막 개신교가 좀 고민했었죠. 이명박 편을 들으자니. 이명박 편을 들어야 되는 게 한국 이 보수 개신교들의 특징인데, 보수 정권 편을 들어. 그런데 이게 또 이명박이 이슬람으로서 돈을 갖고 들어온다. 근데 어떻게 그때 이슬람이 무섭긴 무서운지 그때 어쨌든 그 법을, 이슬람 투자법을 무산을 시켰죠. 그럼 이슬람 돈을 꾸어주고 뭘로 그럼 받느냐? 권리를 받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위험하긴 위험하죠. 그러니까 어떤 권리를 받는다. 돈 이자로 못 받는 대신, 예를 들어서 뭐 그때 이명박 때 그 법이 통과됐으면, 만약에 뭐 한국에 뭐 그들이 몇억 불을 투자를 한다 하고 거기에서 이자는 나가지 않아요. 그 대신 무슨 뭐 어디 발굴권을 달래든가, 무슨 도로교통에 무슨 그런 거를 달래든가, 이렇게 권리로 받는 게 있죠. 근데 가톨릭 교회도 그게 있었습니다. 이자법이 생기기 전에. 근데 이자법을 후거가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후거는 사실은 그 자신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헝가리의 구리광산, 오스트리아 티롤 지방의 은광산 다 그런 권리로 받았죠, 이자로. 그게 돈 번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뭐 정치 권력이 세지고 하니까 더 이상 권리로 받는 건 어려워지니까 딱 법을 바꿔가지고 이자법을 통과시키는 사람이에요. 갈수록 흥미진진하죠.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만 들죠.
그리고 또 돈을 번 것 중에 하나는요, 이 사람이 또 이 레오 10세가 누구한테 돈을 받는 과정에서 그때가 마지막 권리구나. 이자법이 통과되기 전이죠. 그런 무슨 권리를 받았냐면 모든 인쇄, 당시 이제 인쇄가 막 구텐베르크 인쇄가 나오고 이럴 때 이를 즈음이니까 모든 인쇄권을 다 교황청이 갖고 있었어요. 유럽에. 근데 그 모든 인쇄권을 나한테 달라. 이자 대신. 그래서 인쇄권을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인쇄권을 가지고 마구마구 신문을 찍어냅니다. 세계 최초의 경제신문은 바로 후거가 만들었습니다. 곳곳에 정보원들, 그때 기자 개념이 없으니까 곳곳에 정보원들을 심어놓고 그들로부터 그걸 받아서, 정보를 받아서 그 정보원들한테 또 엄청난 양의 그 돈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사람은 세계 최초가 아닌 게 없어요. 세계 최초의 경제신문 창립자예요. 그리고 뿐더러 모든 언론, 당시 언론이라는 게 많이 없어요. 모든 인쇄 매체를 자기가 독점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무슨 말을 하겠어? 그거에 대해서 누가 감히 나쁜 말을 하겠어? 권리를, 나쁜 말 할 수도 있겠지. 근데 찍지를 않으니까. 그렇죠? 인쇄에서 안 찍어주면 그만합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후가 뭐를 해서 돈 벌었냐면, 구리광산, 헝가리의 구리광산을 차지해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됐잖아요. 당시에 후추의 최대 생산지는 인도였습니다. 그리고 후추 그거를 중개하던 게 베니스하고 포르투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후거가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에게 인도도 이제 막 그 당시 근대화라는 건 지금 근대화랑 틀리겠지만 어쨌든 요즘 말로는 그 당시 막 인도도 근대화 되니까 구리나 이런 금속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후추를 살 때 구리를 가지고 사와라. 그래갖고 포르투갈이 이 후거에게 구리를 납품받아서 그 구리를 가지고 인도에 가서 후추를 사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도는 그런 막 구리나 이런 것들이 막 필요할 때였어요. 한 16세기 때가. 그러니까 일단 물건을 구하게 쳐주는 포르투갈에게 후추 수출 권한은 다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포르투갈이 하루아침에 전 유럽에 후추를 공급하는 큰 손이 됐어요. 그래서 세계 무역이 포르투갈 수도인 리스본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서양인들이 후추를 많이 먹는 굉장히 많았나 봐요. 사실 이게 고가품이면 별로 관계가 없죠. 후추라고 하면 서민들도 먹어야 되니까 사실 수요가 많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 썼던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리스본 중심으로 베니스가 쥐고 있던 후추 무역권을 리스본으로 옮겨오는데 또 이 후거가 큰 역할을 합니다. 그 결과 뭐가 나타났어요? 베니스가 망한 거죠. 베니스의 상인으로 그 유명한 14세기까지 세계 무역의 중심지였던 베니스가 망하고 지금 베니스 뭐 먹고 살아요? 콘도라 노저으면서 그저 이태리 가곡이나 불러주면서 관광도시가 돼서 그것도 뭐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요. 그렇게 해서 못 갑니다. 그러니까 후거가 미친 영향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마틴 루터와는 한때 가깝고 마틴 루터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던 사람 중에 토마스 민처라는 사람이 있죠. 토마스 민처는 우리가 잘 아는 농민전쟁을 일으킨 사람이고 그 토마스 민처가 워낙 그 농민전쟁 과정에서 많은 피해를 받았고 한 10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그러죠. 농민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토마스 민처의 후계자들이 지금 평화를 아주 강조하는 메노나이트 교단이나 제세례파 교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성교회는 한 번 세례받으면 구원이 확정됐기 때문에 세례를 2번 받지 않지만요. 이 메노나이트는 자기의 결단에 따라 세례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단이다 이런 건 말할 필요가 없고요. 오늘날 특히 메노나이트는 평화운동에 굉장히 큰 공을 세우고 있고 그 제세례파 중에 하나가 또 여러분들 잘 아는 아미시. 아직도 중세 생활을 하고 있는 너무 어디고 필라델피아나 이런 데 아미시 마을이 있잖아요. 그렇죠? 마차 타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 그 아미시도 제세례파의 하나고 굳이 보자면 퀘이커도 제세례파 중에 자기 결단이나 자기 성찰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그러나 최초에 시작할 때 토마스 민처가 굉장히 그 사람도 뛰어난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루터랑 토론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결국 그 뜻이 통과되지 않고 루터는 요즘 말로 하면 부르주아들, 중산층들한테 붙어버렸고, 왜냐하면 그를 밀어주는 게 아직도 로마 교황청이 힘이 셀 때인데 그가 뭐 혁명을 하고 나서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영주들하고도 척을 지면 교황청이 언제 잡아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영주들하고 친하려니까 영주들의 또 재산을 공급하는 농민들을 배격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루터 당시 고민이 있었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는 루터와도 척을 지게 되고 토마스 민처가 농민전쟁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바로 16세기 초반을 유럽을 이제 피로 물들이게 했던 그 전쟁인데요. 농민전쟁 때는 또 이 후거도 공공의 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노동자들, 헝가리 광산 노동자들 학대했던 그런 기업들이 살아나니까 본래 농민전쟁인데 헝가리적인 탄광 노동자들도 그 농민전쟁의 저항과 혁명에 가담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후거는 뭐가 있냐면 곳곳에 심어놓은 통신원들이 있어요. 기자들. 그러니까 기레기는 그때부터 기레기인 겁니다. 뭐 한국만 기레기가 아니라 그때부터 이 농민들 사이에 다니면서 정보를 줘갖고 후보한테 이렇게 다음에 어디 쳐들어가면 되더라 뭐 이런 식의 정보를 줬어요. 그래서 또 농민전쟁을 얘기할 때 이 후거가 또 공공의 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막스와 함께 사회주의 이론을 세웠던 엥겔스 있죠. 엥겔스는 막스와 달리 엥겔스도 영국에서 공장을 경영하던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생 막스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평생 그 자본론을 쓸 수 있도록 사회주의 이론의 기초를 세울 수 있도록 엥겔스가 돈을 내는 사람이죠. 엥겔스는 훗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농민전쟁과 바로 후거의 대결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이었는데 그때 이놈의 후거 때문에 이 자본주의가 승리할 수 있었다. 뭐 이렇게까지 엥겔스는 훗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하여튼 그의 투자의 특징은 과감함, 신중함, 과감과 신중이 어떻게 병치되는지 모르겠어요. 과감함, 신중함, 또 무자비함이었다고 합니다. 또 무자비하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점점 이 농민분의 힘이 세지니까 당시에 페르디난트 대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농민분에 맞서서 애를 쓰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다. 이 진압군들도 겁나는 거예요. 그리고 페르디난트도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페르디난트가 막는 그 지역까지 무너지면 정말 토마스 민처의 농민혁명은 성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때 또 후거가 등장합니다. 다 밀린 전세. 다 그냥 뭐 누가 봐도 저 전쟁에는 뛰어들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할 때 이게 무너지면 후거도 무사하지 못하거든요. 농민 사이에서 맨날 정보 수집하고 다녔죠. 헝가리 광산 노동자도 들고 이러죠. 그러니까 이 후거는 페르디난드 대공한테 또 엄청난 분비를 됩니다. 그래서 용병을 사가지고 결국 농민전쟁을 피가 흐른 농민전쟁에 농민들의 대패배로 그렇게 결론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이 악의 화신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은 악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스부르크 왕가가 아주 작은 거였는데 작은 왕가였는데 거기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자리를 놓고 두 사람이 각축을 벌이고 있을 때 프랑스 출신의 카를이라고 하는 사람은 칼이죠. 칼. 그러니까 샤를이라고도 하고 칼을 밀므로써 그를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밀고 난 다음에 또 뭐를 얻었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권한을 얻고 엄청나게 많은 이권을 챙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좋은 일도 했다 그래요. 후거는 아주 엄청난 집에 살았겠죠. 그런데 오로지 돈만을 추구했고요. 그의 돈 앞에서는 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좋은 일은 빈민들을 위해서 사회적 주택성, 그러니까 우리 말하는 영구 임대주택 같은 걸 만든 그 하나는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남긴 노동자 빈민 주거시설을 자기 이름을 따서 후거라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후거라이. 그런데 독일 아우스부르크에 가면 아직도 후거라이의 흔적이 있어서 저는 아우스부르크 못 가봤습니다만 그 아우스부르크의 관광 명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도 했어요. 좋은 일이 아니고 지연. 네? 지연? 요즘 그 복지 정책처럼 네. 협동이 안 일어나는 마음. 정확한 지적입니다. 근데 그 후거라이에 살 수 있는 자격은
하루에 자기를 위해서 3번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그 푸거라이에 살게 해줬다고 합니다. 쥐야 받네요, 진짜. 그렇게 해서, 뭐, 그렇죠. 전 유럽의 가난한 사람을 다 구제하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푸거라이는 어쨌든 그래도 그런 걸 지어서 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여튼 먼저 우선적인 입주권을 주었다고 합니다. 푸거가 세상을 뜰 때, 그러니까 여기 1925년에 그의 죽음의 소식이 들려졌는데 그때 그의 아내는 젊은 남성과 바람을 피우느라고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부와 간호사가 그의 마지막을 지켜봤다고 합니다. 와이프는 바람 피우면서 다른 젊은 남자가 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돈 벌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 너무 어르신들. 하여튼 대단하죠. 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자본주의가 시작되는 데 있어서 나중에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회학자입니다. 18, 19세기 사회학자인데요. 막스 베버가 쓴 책 중에 유명한 책은 프로테스탄트 정신과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 책을 썼습니다. 이 막스 베버가 보니까 구교가 지배하던 세계를 지배하던 당시에 자본이 활성화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개신교도 사실 뭐 구교랑 유럽을 반분했기 때문에 지배권을 전적으로 가지지 못했죠. 그런데 개신교권에서는 사람들이 성실하고 근면해요. 그러니까 이거와 관계가 뭐가 관계가 될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바로 이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을 썼으면서 그는 바로 개신교 정신은 소명 정신이다. 소명. 그러니까 내가 무슨 자리에 있든 간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으로 모두 동등하다, 평등하다. 이것을 개신교 정신의 기본으로 보았습니다. 특별히 카톨릭에서는요, 지금은 뭐 있으나 마나 유명무실하지만 어쨌든 카톨릭 신학을 처음 정립됐을 때는 사람을 뭐 백색 그리스도인, 적색 그리스도인 이렇게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은 귀족, 신부들이고 또 상인들이 그 중간이고 영주 상인들이 중간이고 농민이 제일 낮은 층에 있고 이런 계급의 구분이 있었다면 개신교가 들어서 제일 잘했던 것은 바로 모든 인민의 평등을 제일 강조했던 것이고 모든 직업의 평등을 강조했던 것이 개신교의 기본 정신이고 특징이긴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막스 베버는 이렇게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이 소명 정신에 의해서 그 자본주의를 발전시켰고 그들은 소명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금욕하고 절제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삶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었다. 특별히 칼뱅주의, 우리는 뭐 장로교는 길게는 칼뱅주의 후손들이죠. 칼빈입니다. 칼빈. 요즘에 현지 발음을 우선하라고 칼뱅주의라고 하지만요. 칼뱅의 특징은 뭡니까? 예정설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예정하셨어. 내가 듣기에 따라 굉장히 허무하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 할 거야? 내가 죄인으로 예정되어 있으면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그래서 지옥 갈지도 모르는데 라고 하는 그런 사실 예정대로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렇게 제일 오해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칼뱅주의에서는 그 예정에 확신을 받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성실하게 근면하게 사는 게 예정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다 열심히 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러피안들을 보면 라스트 네임에는 다 그 집안의 직업이 그대로 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뭐 카펜터즈가 라스트 네임이면 뭐 그 목스 집안이었던 거, 모리 조사의 목스였고 뭐 독일 사람들은 캐제만이라고 해서 캐제만, 좀 치즈 만드는 사람이야. 소 키우던 사람이 우리 조상이야. 뭐 이런 식의 라스트 네임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기들 직업, 소명을 강조했던 것이죠. 근데 그런 정신이 없는 우리 한국을 좀 비하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영종조 시대까지 막 이 조선 중기에 막 줬고 팔고 막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영종조 시대까지 꼭 양반이 아니고 양인이 70%밖에 안 됐습니다. 나머지는 성이 없었습니다. 돌쇠고 뭐 여자면 언년네 무슨 뭐 막둥이 뭐 마당새 이랬죠. 저는 김해김씨지만 왜 김해김씨가 제일 많겠어요? 일설에 의하면 김해김씨 족보가 제일 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조상은 어디 마당새나 뭐. 근데 마당새는 마당새라도 제가 이렇게 뭐 등치가 크지도 않고 유전적으로 손이 거칠지도 않고 또 이런 뭐 목공이나 이런 것도 잘 못해서
마당새는 마당새였지만 약간 삐딱한 마당새. 한가 혁명을 꿈꾸던 마당새 집안이 아니었을까 그 생각을 좀 해봅니다. 비슷한 것 같죠, 원장님죠? 우리 조랑 양반은 아니었을 것 같고. 밀려한테 부상당한 거죠. 그렇지, 못 도망가가지고 절대 못 도망가가지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스 베버는 이 자본주의 정신을 그 개신교의 가장 기본 정신으로 생각했는데, 막스 베버는 19세기, 20세기 초반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29세기에 주로 활동하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자본주의가 천박해진 걸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것은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시작은 그 천박하고 악독한 자코 푸거가 역설적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하여튼 큰 목을 세웠잖아요. 공이라고 이상하지만, 그죠? 면죄부를 팔게끔 모든 조건을 만들어 갔으니까. 그래서 자본주의가 시작이 됐고, 하지만 마틴 루터는 후거를 엄청나게 비난을 했었고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건전하게 발전하기도 했었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자본신이죠, 솔직히. 교회도 다 자본신 밑에 있습니다. 교회도 자본의 노예가 되었고, 아무리 뭐 정권이 뭐 진보냐 보수냐 해도, 특히 진보 정권이 정권을 잡으면 좀 친재벌 정책이나 친기업 정책을 하면 또 나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수가 한국이죠. 보수가 정권 잡고 있으면 비판하기 좋습니다. 친재벌 정책을 하면 다 비판하면 되니까. 근데 진보 정권이 정권을 잡으면 또 반쪽으로 나뉘죠. 이게 친재벌 정책을 하면 비판을 하는 세력이 있고, 그래도 어차피 자본주의 사회인데 뭐 대기업이랑 어떻게 척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또 중도층의 그 지지자들이 있고, 지금 그 요번에 조국 사태에서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경우겠죠. 진보 진영 중에서도 일부는 더 저쪽보다 더 심하게 조국 진영을 욕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 자본주의 사회가 갖고 있는 모순이고요. 어떻게 보면 저도 뭐 여기서 대답을 뭐냐라고 하면 대답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는 어쨌든 어떻게 형태든지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 그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놀랍게도 여러분들 뭐 중국도 다 자본주의에 포획됐죠. 아닌 것 같지만. 참 우리 북한을 보면 참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는데, 역설적으로 미국하고 자꾸 회담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유일하게 탈자본주의적으로 국가를 경영하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북한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보안법에 걸려도 할 수 없는데 해내잖아요, 어쨌든. 그게 참 신기하고 놀랍기도 하고, 또 과연 자본주의의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 만약에 미국하고 손을 잡기 시작하면 또 북한도 저렇게 친자본주의적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고, 하여튼 뭐 자본주의가 오늘은 신인 세상에서 우리 개신교인들은 그럼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야 될까? 그건 뭐 좀 말씀드렸죠. 저도 답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자본주의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자본주의에 가능하면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자본 친화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적어도 교회에서만이라도 좀 자본의 문제점, 자본에 포획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개신교가 시작되면서 자본주의가 발전했지만, 말씀드렸듯이 마틴 루터 자체도 결국은 자본에 포획된 거거든요. 농민들의 편은 들 수 없었던 이유가 뭐죠? 자기를 후원해주는 대부분의 영주들이 농민군들로 지지하지 않았으니까.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그때부터 이미 쭉 이런 좀 문제점들이 나오고 그랬는데요. 뭐 저도 결론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자본주의나 신자유주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개신교가 초기에는 애는 썼지만 결국 개신교의 시도도 실패했고, 오늘은 개신교가 자본주의를 인도하고 건전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신교 자체가 자본주의 완전 노예가 돼서 무슨 헌금 11조 안 하면 암에 걸린다든가, 우리 교회 가면 부흥에 초대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무슨 뭐 헌금 안 내면 뭐 생명체에 이름을 지우겠던가, 뭐 그런 식의 천박하고, 심지어는 그 자본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교회도 세습하는,
교회 그 막대한 헌금으로 쌓인 축적된 그 자본을 누구한테 넘기겠어요? 기업이면 차라리 재벌이면 넘기는 게 이해가 돼요. 그것도 저는 전문 경영에 맡겨야 된다는 것이 저의 지론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기업은 왜냐하면 그렇게 넘겨도 1인 모든 것이 가질 수가 없는 분위기에 지금은 자본주의 시장 자체가 많이 감시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넘어가는 순간 무슨 회계장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산산이 흩어지는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자식에게밖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완전히 뭐 밑에서 된 소리니까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 가짜 뉴스가 아닙니다. 저는 가짜 뉴스일 수도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고발하지 마십시오, 명성교회 관계자 여러분. 그 아들은 지금 그 명성교회에서 대접받은 아들은 그 프린스턴에서 제대로 공부하고 실력도 있는 친구죠. 그 당시에 그 친구랑 한국 학부에서 공부를 같이 한 친구들은 기억하더라고요. 사람 참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다고. 아들은 세습을 안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엄마나 못하겠어요. 오늘 엄마가 불렀습니다. 김상환 목사의 부인이. 네가 이 교회 안 맡으면 아버지 감옥 간다. 라고 했답니다. 제가 들은 건 아니니까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사랑의 교회라는 건 어떻습니까? 멀쩡한 도시 밑땅, 땅 밑에 일체 무슨 사용료도 안 내고 지하철하고 자기네 그 교회 연결 통로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 교회 교인이 많으니까 만에 하나 통로만 만들었으면 교인이 많으니까 누군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자기들 돈으로 만들었으니까 시티 돈으로 안 하고. 근데 거기다 다 방을 만들었어요. 건물이 들어가 있어요. 무슨 뭐 이런 소외 배셔 이런 게. 그 통로 말고 지하 상가처럼. 근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그 퍼물라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죠. 하여튼 그게 자본이 지금 신인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솔직히 자본에 뭐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죠. 그러면 뭐가 제일 그나마 죄 덜 짓고 사는 거겠습니까? 자본이 적은 교회 다니는 것이 죄 덜 짓고 사는 거예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농민전쟁 얘기 들으니까 굉장히 끔찍해지네요. 네. 아니 돈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게 그렇죠. 후거의 돈이 엄청나가서 이제 그 마누니까 그 사람이 용병을 산 거죠. 광화문에 돈으로 동원된 저 숫자 때문에 망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광화문이 망하겠죠. 광화문 팀. 걔들한테 후거가 없으니까. 삼성이 후거 역할을 하려나 거의. 목사님 꺼도 돼요. 우리 뭐 삼성 역할으로 또 겁나.